제4권 도착해보니 바랑 부인이 없었다. 그 놀라움과 슬픔이란 르메뜨르 씨를 팽개치고 온 것을 꺼림칙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때였다. 그러한 기분은 이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을 알게 됨으로써 한층 더해졌다. 시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악보 상자. 그렇게 고생해서 끌어내온 그 귀중한 상자는 리옹에 도착하자마자 도르땅 백작의 수배로 압수되어 버렸다. 이 물건이 몰래 옮겨졌다는 소식에 대해 성당 참사회로부터 이미 통지가 있었던 것이다. 르메뜨르는 내 재산이다. 직업상의 도구다. 인생의 노작이다. 하고 버티었으나 헛일이었다. 이 상자의 소유권은 적어도 법에 호소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사건은 강자의 규정에 의해서 즉시 결정을 보았으며 딱하게도 르메뜨르 씨는 그 재능의 성과이며 젊었을 때의 작업이자 노후의 재산이기도 한 것을 잃고 만 것이다. 골고루 나에 대한 타격을 더해주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 한창 때 일이라 이내 곧 내 멋대로 위안을 생각해냈다. 바랑 부인이 있는 곳도 알 수 없고 부인도 내가 돌아온 것을 모르지만 그러는 동안에 무슨 소식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슬그머니 빠져서 돌아온 일만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 죄될 일도 아닌 것 같았다. 르메뜨르 씨가 도망갈 때는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되어 주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임무였다. 설사 같이 프랑스에 남았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그 상자가 건져지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비용만 배로 늘 뿐 별로 도와주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그때의 생각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자기가 한 비열한 행위에 가책을 느끼는 것은 그 직후가 아니다. 훨씬 뒤에 그것을 생각할 때다. 그러한 행위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엄마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단 한 가지 방법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파리의 어디로 찾아간단 말인가? 무엇을 미천으로 여행을 한단 말인가? 그녀의 거처를 조만간 알게 되는 데는 안느시만큼 확실한 곳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머물렀다. 그러나 여기서 한 짓은 아주 서툴렀다. 그렇게 힘이 되어 주었고 이번에도 역시 힘이 되어 줄 것이 틀림없는 사교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나를 지켜주는 엄마가 지금은 사교 곁에 없고 우리들이 여기를 도망친 일로 몹시 꾸중을 들을 것 같아서였다. 신학교에는 더더욱 가지 않았다. 그로 선생은 이미 없었다. 나는 아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않았다. 주 장관의 부인만은 좀 만나고 싶었지만 암만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보다 한층 잘못된 것은 방띠르 씨를 만난 일이다. 이 사람에 관해서는 한때 그렇게 넋을 잃었는데도 떠난 뒤로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와 보니 평이 굉장했으며 온 안느시에서 대단한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다. 거의 이와 같은 성공에 나는 그만 흥분하고 말았다. 방띠르 씨 이외의 사람은 벌써 안중에 없었고 바랑 부인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형편이었다. 보다 자유롭게 가르침을 받겠다는 속셈으로 같이 있을 것을 청했더니 그는 성낙했다.
그는 구두방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 집 주인은 농담 잘하고 소탈하게 사투리를 쓰는데 아내를 보고 더러운 년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사실 그 이름으로 불리기에 꼭 알맞았다. 주인은 자기 아내와 자주 싸움을 했다. 방띠르는 말리는 척 했지만 실은 은근히 부채질을 하였다. 아주 침착한 태도로 남부 프랑스 사투리를 쓰는데 몇 번이나 배꼽을 빼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오전 중은 그런 식으로 어느덧 시간이 지났다. 2시나 3시에 점심을 한 뒤 방띠르는 사교계 친구들과 어울려 거기서 저녁을 먹는다. 나는 혼자 산책을 하며 그의 대단한 솜씨를 생각하고 그의 신기한 재능에 감탄도 했다가 부러워도 했다가 하면서 그와 같은 복된 생활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 흐리터분한 운명의 별을 저주하는 것이었다. 아, 얼마나 눈치 없는 나였는가. 좀 더 눈치가 빨랐더라면, 좀 더 생활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내 생활이 100배나 매력 있는 것이 되었을 텐데. 바랑 부인이 데리고 간 것은 아내뿐이었다. 메르스레는 두고 갔다. 이 하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한 일이 있다. 나는 여주인 집에서 집을 지키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메르스레 양은 나보다 1~2살 위였다. 예쁘지는 않아도 매력 있는 소녀였다. 악기가 없고 선량한 프리브르 여자로 가끔 주인 마님에게 말대꾸를 좀 하는 것 이외는 별로 나무랄 데가 없었던 것 같다. 이 여자를 자주 만나러 갔다. 전부터 아는 사이인데다가 얼굴을 보면 더욱 다정한 사람의 생각이 나는 통에 자연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여자친구가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지로 양이라는 드네브 태생의 여자가 하필이면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 나를 데려오라고 늘 메르스레를 졸랐다. 나도 부르는 대로 끌려가게 되었다. 나는 메르스레를 사랑하고 있었고 가면 만나고 싶은 다른 처녀들도 있었다. 지로 양은 내게 있는 아양을 다 떨지만 비위에 안 맞기가 이를 데 없었다. 코 담배가 베어 검고 까칠까칠한 콧등을 내 얼굴을 가까이 오면 거기다 침이라도 탁 뱉어주고 싶은 기분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꾹 참았다. 그것 이외는 이런 처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다시 없이 즐겁고 처녀들도 지로 양에게 아첨을 하기 위해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선지 모두가 다투어서 내 기분을 맞추느라고 야단이었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교제상의 의리로 그런다는 기분밖에 눈치채지 못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거기서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했더라면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생각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바느질하는 처녀라든가 하녀라든가 가게의 점원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내 기분을 돋구지 못했다. 필요한 것은 아가씨들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기호가 다르다. 내 기분에 드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다. 그 점에서 내 사고방식은 호라티우스와는 틀린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끄는 것은 조금도 신분이나 계급에 대한 허영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싱싱한 얼굴빛, 아름다운 손, 우아한 차림, 온몸에서 풍기는 곱고 깨끗한 느낌, 옷맵시나 말투에 나타나는
고상한 취미, 잘 마른 품이 있는 드레스, 화사한 구두, 리본, 레이스, 아름답게 따은 머리 등이다. 얼굴은 곱지 않더라도 그런 점에서 뛰어나면 나는 언제나 그 편을 좋아할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취미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분에 차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